자, 이제 상인법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자, 공인중개사법, 민법 두 군데서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해서, 자, 상인법 관련한 주제. 먼저 적용 범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임법에 있어서는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일단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눈물의 파격세일 이 케이스죠. 해서 보름 동안 뭐 재고를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 당연히 어떻다? 상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상인법이라는 법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은 당연히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임법에서는 주임법 적용하지 않는 게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 임대차 이것만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봤던 데 비해서 상인법은요, 상가 건물이 아니었을 때 상인법 적용하지 않게 될 테고 또 하나 일시 사용해서 일단 키워드는요, 적용 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고액 임차인에 관한 주제가 이슈 기우 등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우 등에 대해서는 바로 자, 이 상인법 일정한 조항을 적용을 폐지를 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뒤에서 논의할 주제 중에 자, 먼저 임대차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논의할 거 임대차 기간 뒤에서 바로 공부하겠지만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정함이 없으면 1년으로 보게 되고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상인법에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고액 임대차가 서울에서요 지금 현행법상 6억 1천만 원입니다. 6억 1천만 원이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6억 1천이 됐을 때 이것을 고액 임차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떻다? 바로 상인법을 적용할 체력이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할 체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마 보증금, 환산 보증금 6억 1천인데 임대차 기간을 뭐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이렇저고 저쩌고 이럴 일은 없다는 거지.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없을 거야.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 만약 고액 임대차라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임차인, 소액 임차인을 상가 건물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임대인도 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차인만 이렇게 되는데 고액 임차인은 이런 조항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액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도 일정한 사유가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될 테고요. 우선 변제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렇게 봤었죠.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상인법은요, 별 쟁점은 안 되는데, 상인법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하고, 거기다가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X 상가 건물,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상가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보증금이 만약에 서울 기준 7억이다라고 한번 전제해보고 이 X 상가 건물의 가액이 15억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사람 따로 이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모르는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저당권 한 채권의
10억 정도를 설정을 해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15억 가치가 있으니까 10억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액 임차인한테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갑자기 한 7억 정도 되는 선순위 권리자가 저당권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굳이 고액 임차인의 경우 원한다면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걸 자신의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 되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바로 이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개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선 변제권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야?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논리구조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 있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 발생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역시 고액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정리하게 되면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임법에서 다루고 있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리고 또 하나가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 등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해서 28인가 29회 때 민법에서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2번 나왔던 주제, 각각 한 번씩 동일한 해에 출제가 됐던 사례가 바로 고액 임차인에 관한 주제가 출제 포인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 폐지가 되는 게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농가 건물 이런 것들은 어떻다?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농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액 임차인 관련해서 기우 등에 대해서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임법의 이 기우 등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주제야. 그래서 임대차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주임법에서는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몇 년? 1년으로 보게 될 테고요. 한편 앞에서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상임법에서는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출제 이슈 중에 되는 게 하나가 갱신 요구라고 해서 최장 10년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바로 지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인가 법이 바뀌었죠. 작년은 5년까지 하다가 10년 공중족발 사건 이후로 시끌시끌하면서 갑자기 10년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이렇게 갱신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 등은 어떻다?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다?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증액 청구, 감액 청구라는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으로 증액 청구는 5% 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5% 이상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 건물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임대인이 하다 보니까 7년, 8년 이렇게 임대를 올리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근데 7년, 8년 지나서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5%씩 해서 합의 몇 프로 이거 안 됩니다. 매번 증액 청구를 해야 돼요. 매년 1년마다 증액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만약에 3년 동안 한 번도 증액 청구를 안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10%, 20% 올리고 싶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임대차 차임 기준으로 5%까지는 뭘 할 수 있다?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신 주의하셔야 게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인 이슈가 되는데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청구는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정도가 될 테고요.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거, 자, 갱신 요구에 따른 계약 갱신 불가능한 사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건 총 3가지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임차인의 어떤 의무랄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가건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임차인의 기본 의무. 첫 번째, 이 사람은 차임을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자, 자기가 그걸 이용을 해야 되지 동의 없이 전대차 등을 하면 어떻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동의 없는 전대차 금지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말짱한 물건을, 깔끔한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임차인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임차인은 차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두 번째, 동의 없이 전대차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다? 이 목적물을 깔끔하게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자, 이때 계약 갱신 요구 인정되지 않고요. 동의 없이 전대차했을 때 역시 갱신 요구 인정되지 않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역시 어떻다? 갱신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임법에서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문제는 바로 갱신 요구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10년이라는 것도 이슈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 이외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한 7년 정도의 포인트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는 요 3개만 가지고 내더라도 거의 다 작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 2기분 차임 연체면 해지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주임법에서는 2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해지 안 됩니다. 거기서는 묵시의 갱신이 배제가 되는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뒤에서 바로 논의하게 될 저희에게는 같이 연계가 돼 있죠. 바로 뭐냐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차 내용 중에서 존속 기간 그리고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쟁점 확인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스토리를 이렇게 갔었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상임법에서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한편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야 되죠. 존속 요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거나 하면 어떻다? 이때는 대항력 상실하게 된다. 앞에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하듯이,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폐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다. 근데 앞에서 우리 주임법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거 가족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 그 논리와 동일한 것이 간접 점유 있어도 다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항목이죠. 대항력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이게 뭐야? 동의 있는 전대차. 그 전차인이 자,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 이 얘기는 뭐야? 바로 간접 점유를 통해서 다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주임법에서 자, 동거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동의 있는 전대차, 적법한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이 아이가 시험 지문에 나름대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직접 점유를 통해서도 대항력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다 대항력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논의의 쟁점을 삼고 있고요. 또 나머지 스토리 똑같습니다. 주임법이랑 다시 비교해봐야 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사람,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던 주제고요. 한편 소액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뭐라고요? 최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최대 2분의 1,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일정 부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보증금 반환액이라는 것이 전체 경매 환가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2분의 1이라는 거. 이것도 길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는 구성되지 않고 숫자 정도만 가지고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해서, 자, 임대차 기간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때 파생될 수 있는 주제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스토리 이런 식이야. 자,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자기는 빠져나간 대신에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병이라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병이 을한테 자, 권리금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갑은 누구한테?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에 갑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게 되면 을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여기에요,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더럽게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법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폐지할 수 있는 사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보아하니 이 사람이 세를 안 낼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건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 없고요. 포인트 되는 거, 일단 자, 앞에서 세 가지 공부했던 주제와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3기분 차임액의 다도로 연체했던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임차인 을이 3기분 차임을 연체했으면 굳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을이라는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했다 발각이 됐으면 이 사람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이게 아까 뭐였어요? 세 가지 이슈가 바로 지금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포인트가 되는 것이 계약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하나가 이제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임대차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게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 병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게 됨으로써 을의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를 폐자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갑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조항의 취지는 그런 거야. 임대인이 자기가 이 상가물을 쓰고 싶은데 자꾸 임차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몰려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내가 여기를 말이야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다 줄게라고 한다라면은 어떻다? 이때는 을에 대해서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침해를 위로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특이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라든가 기존의 임차인이 사고를 치거나 등등등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자 병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자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소멸시효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될 텐데 이 사안을 접근해 갈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따지게 됩니다.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을이 데려온 병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자 갑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을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갑은 뭘로 항변할 수 있다고요? 지금 공실로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쳤을 때 법원에서는 만약에 한 지금 7개월짜리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뭘 해야 돼? 일단 유보를 해놔야 돼. 얘가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둘지 안 둘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자 공실로 두고 있다라면 이때는 일단 유보를 할 테고 1년 6개월 지난 상태까지 가서 보니까 계속 공실로 뒀다라고 한다면 자 임차인 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자 기각이 되게 될 것이다. 왜? 바로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대단히 사연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둔 경우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요기에 한해 해당되더라도 임차인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봐서 이때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은 두 개의 문제가 다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임대차가 종료된 날 그때 권리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것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비슷한 맥락이 저기서 나오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등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 무슨 문제? 3년 내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3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해서 우리 민법상 3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어떻다? 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 정도 해서 지금 주로 우리가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주제는 사실은 상임법에서는요 계약 갱신 요구 얘기하고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주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 설명드리고 주택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을 논하게 될 텐데 일단 우선 변제권하고요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해서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달리 얘기하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든가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조항 등은 당연히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게 된다. 아까 계약 갱신 요구 이거 고액 임차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선 변제권, 대항력권 갖추고요.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거의 구조 똑같습니다.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래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될 테고요. 한편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 경매 과정 얘기도 하나 이슈가 될 테고요. 또 정상적으로 자 보십시다. 우리 아까 이 주임법에서 한번 공부했던 얘기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X 이 얘기죠.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다라고 전제가 돼 있고 병이 전세권자다라고 전제가 저당권자라고 전제가 됐을 때 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인수가 될 여지가 있다.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을이 먼저 배당을 받게 돼. 아직 배고 병저당권자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금 받으려면 먼저 새로운 낙찰자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만이 어떻다? 목적물을 인도해야만이 자 우선 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소멸해서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경매가 행해졌을 때 임차건물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다. 아까 저당권이 만약에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경매 과정에서 요 밑에 임차권은 다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거의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법 영역 관련해서 경매 등에 관한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주제가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인데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자 일단 논의구조는 똑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선 변제권 등은 어떻다? 바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 이사 갔다가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계속해서 다 유지가 되게 된다. 이사를 가더라도 상실하지 아니한다.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 똑같은 논리구조. 제2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주택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입주한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말소 등기, 바로 피배임에 관한 부분, 다시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가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가 어떻다? 호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반환 의무,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똑같은 논리구조입니다.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보증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될 때고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호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전반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상임법에서 주연 포인트 몇 개만 체크하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는 주제니까요. 일단 첫 번째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상임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도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고액임차인, 기우 등에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고액임대차
출제인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래 1년 미만의 기간이라고 전제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고액 임차 임대차에서는 임대인도 경우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받게 되면 대항 요건에다 확정일자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떻다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우선 변제권이 확정된 형태로서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다 상임법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기준으로 6억 1천만 원 환산 보증금 6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게 될 건데 서울시 기준 6억 1천만 원 넘는 고액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받아야 되지 막연하게 상임법이 기대서는 안 된다 해서 기우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존속기간 주임법에 대해서 얘는 1년을 기준으로 봤던 것이고요. 자, 출제 포인트 갱신 요구라고는 1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 있게 되면은 이때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특히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세 가지 거절사 이외에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세 가지 3기분 차임 연체했다라고 하면 해지도 할 수 있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때도 갱신 요구 배제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랑 바로 직결되는 주제가 바로 또 뭐가 되겠어요?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와도 같이 연계가 됐던 주제가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검토하게 될 게 대항력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안 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주임법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상임법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상임법에서 대항력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존속 요건 중에서 맨날 나왔던 주제 두 번이나 지금 그중에 한 번 답이 됐던 주제가 적법한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도 다 간접 점유를 원인으로 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게 된다. 존속 요건 관련해서 요거 쟁점 삼아내고 있고요. 나머지 대항력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 바뀐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에 대해서 이 부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될 테고 소액 임차인 주임법이랑 똑같습니다. 2분의 1까지 전체 합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뒀을 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받을 자가 침해됐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3기분 차임 연체에 있었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 중요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등 있으면 이건 임차인은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역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정하게 권리금 회수기에 침해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 이 시점부터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시효라고 해서는 3년으로 한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내용 크게 없죠. 확정일자라는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내용들. 그런데 우선 변제권에는 고액 임차인 이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도 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제2의 임차인은 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